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907명으로 또 역대 최다 규모가 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다음 주면 하루 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진단 체계가 변환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일반 시민들은 신속 항원 검사만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이 나온 사람 중 76.1%만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첫 TV 토론에서 120분 동안 맞붙습니다. 주요 공약과 의혹을 둘러싼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TV토론이 혼전을 보이고 있는 대선판을 뒤흔들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과잉 의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제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겠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급 확대와 금리 추이로 하향 안정세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저가 아파트 투기 의심 사례 570건도 적발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1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일 저녁 개회식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종합순위 15위를 목표로 한 우리 선수팀의 첫 메달은 모레 밤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2천 명을 넘겨서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휴일이라서 검사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확진자가 증가한 건데 검사 대비 양성률은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겠죠? 네, 오미크론이 확실한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907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2,600명 넘게 늘면서 역대 최다이자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6배, 2주 전보다는 3.5배 증가한 확진자 규모입니다.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요.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10.9%로 올라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2,773명, 해외 유입이 134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13,256명, 전체의 58.2%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감소한 274명으로 엿새째 2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6,812명입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5.3%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1%로 전날보다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은 97,136명으로 하루 만에 7,716명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내일 확정해서 발표하죠? 네, 사적 모임 6명,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6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내일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발표합니다. 정부는 앞서 현재의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미크론이 확실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 확진자가 전례 없이 급증 추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가급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부분 없이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며 현재의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가 해제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방역 조치는 다음 주부터 강화됩니다. 학원 독서실에서는 한 칸 뛰어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춰야 하고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코로나19 검사 기준도 바뀝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 시민들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부터 처방과 치료까지 원스톱 관리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서초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가 있는 그 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원래부터는 전국에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설 연휴 직전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아직 검사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료실 3곳 가운데 한 곳인 이곳에는 코로나19 음압부스가 설치돼 코로나19 검사 공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정된 동네병 의원에서는 이같이 생긴 전문가용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 같은 키트 200여 개를 미리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은 기존의 PCR 검사와 같은데요. 정확성은 비교적 떨어지지만 검사 결과가 30분 이내로 나온다는 차이. 전국 동네 벽의원 1000여 곳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390여 개소에 더해 동네 병의원 340여 개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동네 병의원 수를 1000여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사료는 따로 없지만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명단은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키트에 2줄이 뜨면 양성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경우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곧바로 재택치료에 들어갑니다. 동네 병원에서 진찰부터 검사, 치료까지 원스톱 관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재택치료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확진자의 경우 의료진이 하루에 한 번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야간에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각 의원에서 자택 전화대기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별진료소나 지정병의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방역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기존 PCR 검사에 비해 짧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수도권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면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하루에만 9,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신속 항원 검사에 검사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유성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변경됐는데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네, 이곳 선별검사소에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구역은 2곳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음성 확인서를 받으려는 단순 검사자가 몰리면서 신속 항원 검사 쪽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기존 방식인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쪽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대전에서 공식적으로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가 병행돼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는 모두 5곳으로 구 보건소마다 한 곳씩 지정됐습니다.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 등입니다. 오늘부터 단순 검사 희망자들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만 PCR 검사가 가능한데요. 신속 항원 검사는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일부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PCR 검사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선별진료소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방역 패스를 위한 음성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자가 몰리는 것,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일 텐데 비수도권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설 연휴 기간 비수도권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경신됐습니다.
어제는 9,500명을 넘어섰는데요. 부산과 대구에서 1,2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고 전북과 경북, 충남과 경남 등 4곳에서도 900명대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대전도 하루 최다 확진자 수가 550명을 넘었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도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하면서 확진자 역학조사에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도 선제검사 등이 늘면서 확진자 증가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YTN 이상군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가 감독하는 가운데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사람 4명 가운데 3명꼴로 PCR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신속 항원 검사 8만 4천 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87건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다시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76.1%에 해당하는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미만, 자가검사로 시행하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째입니다. 연휴 때 1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아직도 실종자 2명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단됐던 수색은 오늘 아침 재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한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어제 잔해물 추락으로 중단된 수색 작업 재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 6시 50분부터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구조대원 등 180여 명과 인명구조견 4마리 그리고 드론 넉 대가 동원됐습니다. 어제는 구조대원들의 안전 때문에 중단됐는데요. 수색 작업 중단은 지난 주말에 24층 천장에서 균열이 발견될 때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8시쯤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28층에서는 26톤 정도의 콘크리트 잔해물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큰 덩어리는 단단한 피트층 22층에서 멈췄는데요. 일부는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먼지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색 작업이 더딘 것은 이처럼 다름 아닌 추가 붕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구조당국은 붕괴에 대비해서 쇠줄 30가닥으로 잔해물을 단단하게 묶고 바닥에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모래를 두텁게 깔아둔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잔해물이 공사장 밖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조대원 등 150여 명은 다행히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서 발견자의 구조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김범한 기자, 실종자가 모두 6명이었는데 연휴 기간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오후 4시 반쯤에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탐지견이 생체 반응을 보였던 26층입니다. 노동자의 발목 부분이 내시경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구조당국은 발견된 장소가 깊숙한 곳이어서 수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저께 발견됐는데 하루가 지난 어제서야 공개한 것은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구조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집중 수색구역은 탐지견이 생체 반응을 보였던 26, 7, 8층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28층에서 발견된 1명은 수습됐고 그 이틀 전에 27층에서 발견된 1명은 수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애초 연락이 끊긴 6명 가운데 4명이 발견돼 2명이 수습되면서 실종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늘 있어서 구조와 수색 작업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찰의 100브리핑이 있었는데요. 11명을 입건하고 14명의 출국을 금지한 경찰은 그동안 50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가 아파트 투기 의심 사례 570건을 적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홍 부총리가 집값이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 가격 상승세를 멈췄다며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에 공급 확대나 금리 추이 등을 볼 때 하향 안정세는 계속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올해 집값이 내려가거나 보합이 될 거로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설문조사 등을 인용하며 집값 하락이 더욱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도 추가로 나왔는데요. 지난해 2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도심 복합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12만 3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저가 아파트 투기에 대한 처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저가 아파트 관련 법인, 외지인 등의 집중 매집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 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네, 국토교통부가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 원 아래 저가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570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 사례가 나온 건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법인 명의를 앞세우거나 편법 증여를 노린 미성년자 갭투기 등으로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명절 준비하면서 높아진 물가 많이 체감하셨을 텐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품목이 많아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설 연휴 전 물가 점검에 나선 경제부총리. 소와 돼지, 과일, 수산물, 달걀 같은 성수품 가격을 점검했습니다. 저 가격도 좀 보고 사가려고 그래요. 제가 저 비용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하는 고기를 판매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사과와 닭 외에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건 다릅니다. 지금 고기하고 과일하고 지금 제가 전부 계산한 게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정도 했으면 한 17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에 한 3만 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가 끝나면 더 오르겠죠.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득 벌이하는 것보다 소비 지출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좀 생활하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미 물가지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로 보면 전년보다 2.5% 올랐습니다. 11년 전 4% 상승세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설 연휴가 끝난 지금부터입니다. 특히 외식 물가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앞다퉈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외식 물가가 전년보다 5% 가까이 오른 상황.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38개가 올랐습니다. 갈비탕과 생선회가 10% 안팎, 김밥과 치킨, 짜장면과 라면, 햄버거는 모두 5% 안팎으로 인상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과 된장, 간장 가격을 10%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음식점들은 가격표를 고쳐야 할 판입니다. 식자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메뉴를 전반적으로 가격을 다 올려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스타벅스가 7년 만에 가격을 올리면서 다른 커피 전문점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배달비, 인건비, 기름값도 오르기 시작해 거침없는 물가 상승은 안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유동성 회수에 한계가 있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속에 꺾일 줄 모르는 물가 때문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유지 방침에도 상승하면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6센트, 0.07% 오른 $88.26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정례 회의에서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원유를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3월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요즘 음식값만큼이나 비싼 배달료 때문에 주문하는 손님이나 식당 주인 모두 울상입니다. 배달 앱을 운영하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출혈을 감내하며 염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뭘까요?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얼마 전 배달앱 영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갈수록 비싸지는 배달료 탓에 팔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대신 가까운 곳은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거나 포장 주문을 유도합니다. 직접 포장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라면 사리든지 이런 부분을 서비스로 이제 드리는 거죠. 배달료는 가게 주인이 비율을 정해 손님과 나눠내는 형태라 소비자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 젊은 층 사이에선 배달 공구 같은 새로운 풍속도 생겨났습니다. 뭐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데 같이 예를 들어 치킨이면 같이 시킬 사람들 찾아가지고 한 군데서 같이 시키고 배달비를 한 번만 내고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배달료 인상의 배경으론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꼽힙니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자 업계 선두인 배달의 민족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기사 한 명이 서너 곳씩 묶어서 배달해 오다가 이젠 한 곳만 가는 만큼 배달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모션을 26개월 동안 8번 연장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 1,000원에 배달료 5,000원으로 고정을 해서 이 1,000원에 5,000원을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지금. 단건 배달이 대세를 이룬 서울 도심에선 사실상 묶음 배송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돈이 되는 단건 배달에 몰린 기사들을 끌어온다는 명목 아래 묶음 배송 가격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배달 기사들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도 배달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대행사들이 이 산재보험료랑 고용보험료를 명목으로 사실은 과도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 정부는 치솟는 배달료를 잡기 위해 이번 달부터 배달 원가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배달료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 주문과 부족한 배달원 숫자가 만나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누군가 도로 위에 던져놓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운행 중이던 차량이 크게 망가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이용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한 차례 규제가 강화됐지만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잠원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교차로 바로 앞에서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도로 위에 있던 공유형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새벽 시간대라 다행히 뒤따르는 차가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차량 아랫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150만 원 넘는 견적이 나왔고 운행도 3일 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뭐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공유 킥보드 그 상대 거를 전화를 했는데 전화 자체도 안 되고. 운전자는 인근 방범 CCTV에 누가 세웠는지 찍혔을 것 같아 구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자 이를 내버려둔 채 인근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긴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신원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모두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예약으로만 움직이는데 예약 받은 걸 갖다가 다 이제 취소를 하고 그 부분 대해서 일도 못 하고 차 수리비도 이제 제가 150만 원을 제가 물어줘야 되고.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치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60대 여성이 비슷한 사고로 무릎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차도나 대중교통 승하차장 근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등
주차 금지 구역을 조례로 정해놓고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 자체는 완전히 엉망이어서 업체만 다 죽어갔고 주정차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완전히 돼서 지자체마다 조례가 그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어줘야지만.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규제책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통로로 지목되는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대응 방안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나 그루밍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3,7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오픈 채팅을 해본 청소년의 75.4%는 낯선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아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중학생 이상 여자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는 낯선 사람에게 기프트콘을 받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중학교 1, 2학년 여자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선물을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이나 SNS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저녁 대선 후보 4명이 TV토론에서 여러 정책과 현안을 두고 격돌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 4인의 첫 TV토론이 열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후보들의 전략은 뭔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저녁 8시 방송 3사 합동 초청 TV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토론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부동산과 외교 안보 주제에 대해서 20분, 그리고 일자리 성장 관련 토론과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 토론도 각각 30분가량 진행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오늘 공개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주요 후보들의 첫 TV 토론 전략도 다양합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지방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정 운영 능력과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정책 토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안보와 경제 공약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대장동 의혹과 정책 관련 말바꾸기 등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짚어야 할 부분은 짚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에게서 직접 받은 질문들을 던질 예정인데요.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족 리스크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도덕적인 우위를 앞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사자 토론이 후보들의 막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일 당시에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 씨가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 입장을 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이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진 상황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했지만 여전히 모자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감사기관이 철저히 진상을 밝혀달라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공직 갑질이자 국고손실 범죄라는 등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공무원 횡령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얘기했었다면서 이를 적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꼬집었고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한 거라며 김혜경 씨가 직접 진실을 밝히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본부 청년본부 아래에 이른바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고 이 후보와 김 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오늘 진행될 대선 후보들의 TV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거센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이집트 순방 때 피라미드를 비공개 일정으로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지난달 이집트에 머무르는 동안 이집트 문화부 장관 등과 함께 피라미드를 둘러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이집트 측이 요청한 일정이라며 비공개 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른 일정을 소화하느라 동행하지 않았고 김 여사만 경호팀 등 소수의 수행원과 함께 이집트 문화부 장관의 안내로 1시간가량 피라미드를 관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금융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건영의 똑똑한 금융,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우리 증시는 뭐 문을 닫았지만 미국 증시는 또 움직였잖아요. 네, 보니까 1월 한 달 동안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네. 미국 증시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1월 달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네. 이슈였죠. 거의 저도 느꼈던 거지만은 1월 첫째 주만 해도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두세 차례 정도 할 거다 연내에 네. 그런 전망들이 되게 강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예. 그래서 FOMC 직전까지는 벌써 한 4번, 5번 얘기 나오고요. 현재는 거의 5번 인상 정도가 컨센서스라고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는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영향을 줬던 부분이고요. 예.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지정학적인 요인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건 벌써 한 2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그 악재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갖다 반등을 만들어냈냐면 그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벳까지도 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기업 실적이 양호하다.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이 양호한 것이 대형주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수 반등에는 굉장히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요인들이 있었던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 증시를 사실 지금 짓눌러 왔던 건 연준의 영향이 좀 컸는데 지난주 올해 첫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그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지지난주죠. 그때 출연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네. 결국에는 이번 FOMC에서 경계에서 보셔야 될 게 혹시라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긴축이 나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네. 이걸 시장이 두려워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테이퍼링을 땡겨서 조기에 1월에 끝낼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만 원래 금리 인상을 할 땐 0.25%씩 이렇게 조금씩 인상을 네.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빅샷이라는 표현을 쓰죠. 0.5%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또 금리 인상을 연내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조기에 시행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끝나고 그 연준에서 그 FOMC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한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네. 조금 애매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3월에 0.5%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더니 파월 의장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실물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면 기대를 깨는 강한 긴축을 할 수 있냐? 하진 않았지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두 개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립니다. 이건 결국에 뭘 얘기하게 되냐면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겨놓고 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시장 자체적으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 경제 전문가들 흔히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불확실성을 남겨둔 상황이어서 부부장님께서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거고 그 시기와 폭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도 그 비슷한 질문이 파월 의장에게도 들어갔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번 FOMC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파월 의장이 험블 앤 님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험블하다는 건 겸손하다는 뜻이고 님블하다는 거는 민첩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험블하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작년에도 보면은 연준이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통화 긴축을 한다거나 이런 대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예상하고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겁니다. 물가 상승세가 너무 커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험블이라는 거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에서도요. 정해진 결론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연준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런 전망을 해요. 물가 상승세가 지금은 강하지만 연말 정도 되면 조금은 좀 수그러들 것 같아요. 이런 예상을 하지만 그 뒤에 항상 뭐라고 하냐면 험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틀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서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봤었을 때는 님블하게 신속하게 따라붙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죠. 실물 경제가 탄탄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실물 경제가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한두 번 정도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탄탄하게 잘 버텨줘요. 그러면 빠르게 다가서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 달 초에는 금리 인상 2번 이 정도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4번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요.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님블이죠. 민첩하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결론이네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결국 또 파월 의장이 질서 정연하면서 예측 가능한 긴축 과정을 또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또 3월에 금리를 인상을 한 뒤에 상황을 좀 봐가면서 인상 폭이나 시기를 좀 조절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파월 의장 자체는요. 데이터 디펜던시죠. 정해져 있는 패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는 물가가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정확한 예측보다는 결국에는 3월 달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걸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라든지 이런 전망들을 조금씩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주식시장이 아까 전에 이제 반등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요. 1월 달 말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미시건대에서 소비 심리 지표를 발표를 했거든요. 소비 심리 지표가 2011년 이후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소비 심리가 주저앉은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발표된 게 이번 달 초에 제조업 지수가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표입니다. 그 지표도 3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는 민간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3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이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월간으로 발표되는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미 미국 백악관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고편을 날렸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12월 달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서 이 고용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고용 지표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요. 빠르게 다가가다가 물가만 보면서 빠르게 다가가다가 성장이 너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마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물가 안정과 안전 고용의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글로벌 기업들 그 실적 발표도 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기업들이 있죠. 애플하고 그다음에 알파벳,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았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한 실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페이스북 관련이죠. 메타의 기업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잘 버텨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전체를 견인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실적 전망이 떨어질 것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시장으로 밀려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에 따라
환경이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메타 같은 경우 20%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시간 외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빅테크 같은 큰 대기업들이 주식시장을 견인해 온 게 강한데 이런 쪽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또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가는 것들이 미국의 이제 대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의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 심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면 저렇게 큰 기업들도 힘들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머징 시장도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수가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머징 증시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같은 선진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렸을 때, 변동성이 높았을 때 이쪽이 영향을 받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탄탄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부장님, 국내 증시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증시 상황을 좀 잠깐 간략하게 좀 네. 여쭤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이긴 하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달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반등 이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긴 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오늘 나타나는 반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요. 나스닥 지수가 3%씩 두 차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0.7% 한 번 올랐고요. 어제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럼 저점 대비해서 되돌린 폭이 6, 7%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는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운이 없는 거겠지만 네. 그 이제 폐장하고 있는 그 사이에 되돌림 폭이 워낙에 컸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공교롭게도 메타가 하락하는 네. 그 시간 내에서 하락하는 이제 그런 악재를 좀 만난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반영하는 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요. 적자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인 수출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이고 이 수출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수요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 지표가 그다지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성이 금융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는요. 이게 전면전으로 펼쳐졌을 때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지만 네. 전면전으로 펼쳐졌을 때는 금융시장에 주는 타격이 매우 직접적이고 강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루하게 이어져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군대를 투입하고 이건 결국에 전쟁에 대한 억지를 위한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의 억지 상황이 굉장히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라는 요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불확실성으로 남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기업 전반의 투자를 갖다가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중장기적인 성장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가 여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이 바로 역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유럽의 성장세는 둔화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러시아처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원자재 공급국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보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유럽으로서는 매크로 경기 차원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주도의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라고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대다수 주요 원료를 수입하는 뭐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의 이런 지정학적 요인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앞서 쭉 그 주요 변동성과 관련해서 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율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환율이 이제 1,200원을 다시금 넘어섰습니다. 네. 1,202원까지 갔다가 이제 한번 좀 밀려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환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가요. 네. 1,210원 가까이 뛰었다가 지금은 1,206원 그 정도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제 유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말씀드렸을 때 그 적자의 포인트 중에는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뛰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2달 정도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였는데요. 유가가 더 뛰게 되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무역 수지 흑자 기조에는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로 다소 이렇게 그 심리 자체가 민감한 상태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차례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게 따라오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마찬가지로 미국의 FOMC 영향에 상당히 좀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좀 다시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환율이 오른다는 것,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 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석유도 그렇고 네. 뭐 주요 원자재 같은 거 전부 다 달러 기준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입 물가 자체가 오를 수 있고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달러의 값이 뛸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거니까 달러가 강세 요인이 되죠.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 표시 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 이건 우리나라한테는 결국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들, 이걸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 국제 금융 경제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3,000명이 동유럽에 추가로 배치됩니다. 미 국방부는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와 전 세계에 나토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3,000명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에서 2,000명이 수일 내로 폴란드와 독일로 향해 대부분 폴란드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일에 주둔해온 미군 병력 가운데 1,000명 정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moving an additional force of about approximately 2,000 troops from the United States to Europe in the next few days. 1,000 soldiers that are currently based in Germany will reposition to Romania in the coming days. 커비 대변인은 이번 추가 배치가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 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 병력은 유사시 나토가 신속 대응군을 가동할 때 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준비로 공격에 대한 억지와 방어 차원의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send a strong signal to Mr. Putin and frankly to the world that NATO matters to the United States. It matters to our allies. And we have ironclad Article 5 commitments. 또 이 병력은 지난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유럽 파병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8,500명과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병력이 유럽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파병 발표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인데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커질수록 미군 파병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는 미군 병력 약 3,000명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하기로 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했다고 인테르 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 발표에 대해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은 비건설적 행보이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정치적 결정을 위한 여지를 좁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나토 사무총장은 병력을 추가로 배치해 나토의 집단 억지와 방위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 협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물량을 유럽으로 돌릴 수 있는지 협의했다는 겁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시 아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이 유럽에 연료를 보내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접촉한 국가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중국이 포함되지만 중국과의 접촉은 제한적이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습니다. 유럽은 현재 천연가스 수요의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경우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유럽연합 EU 당국자들이 아시아 국가들과 스와프 형태의 장기 가스 계약이 가능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당국은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 당국과는 연유 탓에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도의 국영가스 회사인 게일은 종종 미국 선적분을 유럽에 판매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시 이 절차를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카타르,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 가스 생산국들과 접촉해 비상사태 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 군주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가스 시장은 원유와 달리 예비 용량이 거의 없고 단기에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필요로 하는 양은 어느 한 국가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은 0도에 그치겠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선까지 떨어져 종일 춥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강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확대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 체감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0도, 청주 2도, 광주 6도, 부산 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청과 호남, 제주 산간에는 내일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중반쯤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